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줄기가 겹겹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게 머무는 고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세월의 이끼가 짙게 내려앉은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이 집은 본래 수백 년 동안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인 최진사 댁으로 한때는 곳간의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쌓이고 문전성시를 이루던 부잣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담벼락 곳곳에 금이 가고 기와 사이로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옛날의 영화는 오간데 없이 스산한 바람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이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집안의 운명이 다해가는 것을 슬퍼하는 울음소리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쇠락해가는 기와집을 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최진사 댁의 며느리인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본래 마음씨가 곱고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여인으로 시집 올 때만 해도 북적거리던 집안이 하나둘씩 비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말 못할 소가리를 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노환으로 깊은 병석에 누워 계신 지 오래였고 남편은 가문을 다시 일으켜보겠다며 귀한 약재와 장사 미천을 구하러 한양으로 떠난 뒤 소식이 뜸했습니다. 드넓은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행랑채까지 갖춘 이 큰 집에는 오직 며느리 연화와 병든 시아버지 그리고 평생을 이 집에서 일해온 늙은 행랑어멈만이 남아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은 거친 일로 인해 투박해졌지만 눈빛만은 언제나 맑고 깊은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녘 연화는 마당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대나무 빗자루로 쓸어내고 있었는데 빗을 소리가 사각사각하며 고요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떨어지는 낙엽은 치워도 끝이 없었지만 연화는 이것이 자신이 집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인 양 묵묵히 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대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자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구슬픈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옛 조상들의 홀령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허리를 펴고 기와지붕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용마루 끝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산 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부엌으로 향했고 식어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마른 솔가지를 한 웅큼 집어들었습니다. 부엌은 집안의 살림 형편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었는데 한때는 떡을 찌고 고기를 삶느라 쉴 새 없이 김이 피어오르던 솥단지들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쌀독을 열어보았으나 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쌀알이 얼마 남지 않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끼고 아껴두었던 쌀을 한 줌 쥐어 씻은 뒤 물을 넉넉히 부어 묽은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적막한 부엌을 채웠고 연화는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남편이 떠날 때 잡았던 손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 아버님을 잘 부탁하오. 이 집은 당신이 지켜줘야 해. 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눈가를 훔치며 솥뚜껑을 닫고 불 조절을 하기 위해 부직갱이로 재를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을에는 이 최진사 댁에 관한 오래된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집터 깊숙한 곳에 집안을 지키는 거대한 구렁이, 즉 업신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옛 어르신들의 말에 따르면 이 구렁이는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웃음소리가 넘칠 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집을 지켜주지만 집안에 우환이 닥치거나 나쁜 기운이 감돌면 밖으로 나와 경고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 오는 날 밤에 기와지붕 위를 기어가는 용 같은 그림자를 보았다고도 했고 어떤 이들은 광에 들어갔다가 갤리를 틀고 있는 항아리만 한 구렁이와 눈이 마주쳤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세가 기울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집 업도 떠날 때가 되었다거나 먹을 것이 없으니 지킴이인들 배견하겠느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연화 역시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로부터 이 집에는 우리 가문을 돌봐주는 귀한 손님이 계시니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어두운 곳을 함부로 쑤시지 말라는 당부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 존재를 잊고 살았지만
최근 들어 밤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가 그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금 떠오르게 했습니다. 쿵쿵하며 무거운 것이 대들보를 타고 움직이는 듯한 소리는 쥐가 내는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기에 연화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경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는 죽을 수는 동안에도 천장을 슬쩍 올려다보며 만약 정말로 지킴이가 있다면 부디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죽이 닦을자 연화는 소반에 정갈하게 차려들고 안방으로 향했는데 안방 문을 열자 퀴퀴한 약 냄새와 노인의 마른 기침 소리가 먼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시아버지인 최진사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이불자락을 쥐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가, 날도 추운데 밖에서 고생이 많구나. 내 서방에게서는 아직 기별이 없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아들을 기다리는 간절함만은 뚜렷했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의 상체를 일으켜 벽에 기대게 한 뒤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과 얼굴을 닦아드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그이는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오늘은 날이 차니 이 뜨거운 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해요. 최진사는 며느리가 떠주는 미음을 한 숟가락씩 힘겹게 넘기며 몰락해버린 집안을 홀로 건사하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못나서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이 집을 지키지 못하고 너에게 집만 지우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흉가가 다 되었다고 손가락질을 한다지. 내 죽기 전에 이 집을 번듯하게 다시 세워야 저승 가서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설 텐데. 시아버지의 한탄 섞인 말에 연화는 가슴이 아려왔지만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집은 기운이 좋은 터라 잠시 쉬어가는 것뿐입니다. 저와 그이가 반드시 예전처럼 북적이는 집으로 만들 테니 아버님은 그저 건강만 생각하세요. 연화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시아버지의 이불깃을 여며주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연화는 부엌 뒷문을 열고 장독대로 나갔는데 어둠이 짙게 깔린 장독대 위에는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천지신명과 집안의 조상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연화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저희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병석에 계신 아버님의 고통을 덜어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낡고 오래된 집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어둠 속으로 흩어졌고 그때 뒤편 대나무 숲이 쏴 하고 크게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 대답이라도 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안방 아랫목에 시아버지를 편안히 모신 뒤 건넌방으로 건너와 희미한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입던 해진 도포를 기워주며 그녀는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바늘을 움직였고 방 안에는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와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밤새 세찬 바람이 불어닥쳐 문틀이 덜컹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아 연화는 몇 번이나 바느질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텅 빈 마당에 낙엽만이 뒹굴고 있을 뿐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호롱불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지며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연화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만이 아니었는데 며칠 전부터 마을 아래 장터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읍내에서 큰돈을 벌었다는 만석군이 이 마을의 명당 자리를 탐내어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었는데 그가 특히 눈독을 들이는 곳이 바로 최진사 댁이라는 말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터전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연화의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방바닥을 쓰다듬으며 이 집의 기둥 하나, 석가래 하나에도 배어있는 시댁 식구들의 손때와 추억을 지켜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바깥의 바람 소리마저 잦아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천장 위에서 스르르 스르르 하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 들었던 소리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무거운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뱀이 몸을 비틀며 기어가는 소리처럼 들려 연화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천장을 응시했는데 낡은 천장 종이 위로 흙먼지가 조금씩 떨어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을 상황이었지만 연화는 이상하게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호롱불을 높이 들어 천장을 비추어 보았으나 겹겹이 발린 종이 너머의 존재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대청마루로 나갔는데 마루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에 닿아 반질반질하면서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마루 한가운데 서서 집안의 기운을 느껴보려 애썼는데 어둠 속에서 집안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석가래는 늙은 노인의 뼈대처럼 앙상했지만 강인하게 지붕을 받치고 있었고 기둥들은 묵묵히 그 무게를 견디며 수백 년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기둥 하나를 어루만지며 당신들도 힘들지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반드시 지킬게요. 라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의 행랑채에서 애구구, 삭신이야 하는 박씨 할머니의 잠꼬대 소리가 들려와 연화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집 안팎을 살폈는데 밤새 바람에 떨어진 기와장 하나가 마당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깨진 기와 조각을 주워들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내 그것을 곱게 모아 담벼락 밑에 쌓아두고는 흙을 개어 떨어진 부분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진흙에 얼어터져 붉게 부어올랐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안하기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는 세댁, 그 고생을 해서 뭘 하려고 그래. 집이 다 무너져 가는데. 차라리 읍내 나가서 팻바느질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 하며 혀를 찼지만 연화는 그저 내 집인데 내가 고쳐야지요. 하며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연화가 기와 보수 작업을 마치고 흙투성이가 된 손을 씻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물기를 닦을 새도 없이 급히 대문 쪽으로 향했는데 문틈으로 보니 갓을 삐딱하게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 하나가 건장한 장정 몇 명을 대동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거만한 표정으로 집안을 힐끔거리며 터는 기가 막힌데 집골이 말이 아니구먼. 이 정도면 거저 주어도 손해겠어. 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그가 소문으로만 듣던 집을 노린다는 만석군의 하수인임을 알아차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만 문 밖의 사내들은 쉽게 돌아갈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연화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시아버지의 동태를 살폈는데 최진사는 밤새 잠을 설쳤는지 내탄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가, 밖에 무슨 일이냐? 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시아버지의 물음에 연화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닙니다, 아버님. 지나가던 장사치들이 길을 물어보느라 잠시 소란스러웠나 봅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죄가 크다. 그들이 빚을 받으러 온 게지. 이 집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더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연화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행랑채에 사는 박씨 할머니와 함께 콩을 고르고 있었는데 박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어젯밤에 제가 희한한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꿈에 돌아가신 마님께서 나오셔서는 안채 대들보를 가리키며 펑펑 우시더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집안에 무슨 병고가 생길 징조가 아닌가 싶어 마음이 영 불안합니다. 할머니의 말에 연화는 어젯밤 천장에서 들었던 소리가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멈, 저도 사실 밤마다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꼭 커다란 짐승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연화의 말에 박씨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고, 그게 바로 업신이 움직이는 소리라니까요. 업신이 자리를 뜨려고 들썩이는 게 분명해요. 이를 어쩐담. 연화는 박씨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는데 만약 정말로 집안을 지키던 신령한 존재가 떠나려 한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집안에 서려 있는 기운이
너무나 짙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콩을 고르던 손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멈, 만약 그분이 정말 떠나시려 한다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 빌면 마음을 돌리실까요? 아니면 떠나시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까요? 박씨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사람의 힘으로 어찌 신의 뜻을 알겠습니까마는 아씨의 그 지극한 정성이라면 감복하실 수도 있겠지요. 허나 억지로 붙잡는다고 될 일은 아닐 겁니다.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자 집안은 낮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인 양 다시 깊은 정막 속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오늘따라 더욱 쓸쓸해 보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촛불 하나를 켜들고 대청마루, 안방, 건넌방, 부엌을 차례로 돌며 구석구석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낡은 벽지와 검게 그을린 석가래, 손때 묻은 문고리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연화는 그 무언의 호소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수호신에게도 끝까지 예우를 갖추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당의 빈독들이 윙윙 울부짖는 소리를 냈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춤을 추었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밖에서 대문을 거칠게 흔드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졸이며 귀를 기울였는데 밖에서 이리 오너라, 주인장 있느냐 하는 사내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낮에 왔던 그들이 다시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문을 열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낡은 대문 바로 앞까지 당도해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의 외딴 집,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이 최진사 댁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 연화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은 과연 하늘에 닿을 수 있을지, 그리고 천장 위에서 맴도는 그 거대한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만 갑니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는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와 함께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둔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호롱불을 든 손에 힘을 주어 꽉 쥐고는 최대한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누구십니까? 밤이 깊었는데 어인일로 남의 집 대문을 이리 소란스럽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는 이 집 며느린가 본데 문 좀 열어보시오.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소. 하는 껄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낮에 다녀갔던 만석의 하수인이 분명해 보였는데 그 말투에는 이미 이 집을 제 것처럼 여기는 오만함이 잔뜩 묻어 있어 연화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가 쉽사리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 밖의 사내들은 더욱 거칠게 문을 두드리며 좋은 말로 할 때 문을 여시오. 최진사 어른 빚 때문에 온 사람이니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것이오.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빚이라는 말에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남편이 떠날 때 빚을 지고 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지만 가세가 기울면서 혹여나 남편이 급한 마음에 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빗장을 풀고 대문을 조금 열었는데 그 틈으로 술 냄새와 함께 횃불을 든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지자 고요하던 최진사 댁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삐딱하게 쓴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중년 사내였는데 바로 이 마을의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장사치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생각보다 집이 더 낡았구먼. 이런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야.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연화는 불쾌함을 감추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어르신, 밤중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셔서 무슨 행패입니까? 남편이 없는 집에 아녀자와 병든 시아버지만 있는데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연화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들먹거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만석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연화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시오? 자그마치 자네 시아비와 남편이 쓴 차용증이란 말이오. 약값이며 생활비며 빌려 쓴 돈이 이 집값을 넘은 지 오래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그 종이를 자세히 보려 했으나 만석이 휙 하고 거두어 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만석이 헐값에 집을 빼앗기 위해 조작했거나 부풀린 가짜 문서일 가능성이 컸지만 힘없는 연화로서는 당장 그것을 증명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만석은 당장이라도 이 집을 비워주면 섭섭지 않게 노잣돈이나 쥐어주겠소. 그러니 좋게 말할 때 나가는 게 좋을 거요. 하며 협박과 회유를 섞어가며 연화를 압박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병색이 완연한 최 진사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마루로 나왔는데 그는 격분하여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느냐? 내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이 집을 너희 같은 장사치들에게 넘길 것 같으냐? 최진사의 호통 소리는 예전처럼 우렁차지는 않았지만 명문가의 기품과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사내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최진사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비웃음을 띠며 영감님, 목소리 크다고 빚이 없어집니까? 며칠 말미를 줄 테니 짐 쌀 준비나 하시구려. 하고는 바닥에 침을 잼 뱉고 돌아섰습니다. 만석 일당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마당에는 그들이 밟고 지나간 흙발 자국과 부러진 나뭇가지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참담함을 더했습니다. 연화는 털썩 주저앉으려는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방으로 모셨는데 최진사는 분을 이기지 못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면목이 없구나. 내가 죽어야 이 꼴을 안 볼 터인데 저놈들은 빚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집터에 묻혀있다는 보물 소문 때문에 저러는 게야. 최진사의 말에 연하는 깜짝 놀라 보물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최진사는 한숨을 내쉬며 옛날 난리가 났을 때 선대 어르신들이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재물을 묻어두었다는 전설이 있단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 다녀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만석 그 사람이 어젯밤에 최진사 댁에 쳐들어가서 집을 비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지 뭐야. 아이고, 그 집 며느리만 불쌍하게 됐네. 남편도 없는 집에 늑대 같은 놈들이 들이닥쳤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정말 그 집에 보물이 있기는 한 건가? 만석이가 헛물 켜는 거 아니고? 사람들의 입방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정작 연화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세도가 무서워 그저 뒤에서 안타까워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최진사댁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탄 눈으로 마당에 나와 어제 만석 일당이 어지럽혀 놓은 흔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화분을 주워 담고 짓밟힌 화단 흙을 고르면서 그녀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행랑채 박씨 할머니가 달려와 빗자루를 빼앗아 들며 아씨, 이런 건 제가 할 테니 들어가서 좀 쉬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그려. 하며 울먹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터라 집안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연화를 친딸처럼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할멈, 저는 괜찮아요. 그보다 아버님 식사가 걱정이네요. 뭐라도 좀 드셔야 기운을 차리실 텐데. 연화는 자신의 몸보다 시아버지를 먼저 걱정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어귀에 사는 점쟁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최진사 댁을 찾아왔는데 그녀는 평소에도 영험하기로 소문난 노인이었습니다. 점쟁이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혀를 차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에 검은 구름이 잔뜩 끼었구먼. 욕심 많은 이무기가 들어오려 하니 집 지키는 용이 화가 났어. 연화가 마당을 쓸다 말고 달려나가 인사를 하자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댁, 잘 듣게. 이 집에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물이 있어. 며칠 내로 큰 사단이 날 터이니 절대 놀라거나 도망치지 말고 지성으로 빌어야 하네.
그래야 산다. 점쟁이 할머니의 알 수 없는 경고를 들은 연화는 마음이 더욱 심란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집안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말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는데 이날따라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장독대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연화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나무 숲은 고요했고 기와지붕 위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집안 전체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긴장감 속에서 묵묵히 저녁밥을 지으며 다가올 시련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다시 대문 밖이 시끄러워지더니 만석이 이번에는 인부들과 함께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태도로 영감님 생각은 좀 해보셨소. 오늘까지 확답을 안 주면 내 이 인부들을 시켜서 집 구석구석을 살펴봐야겠소. 빚 대신 가져갈 만한 물건이라도 있는지 봐야 하지 않겠소? 하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인부들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곳간 문을 열어젖히고 마루 밑을 들여다보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솥단지 뚜껑이 날아가고 장독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평화롭던 저녁 시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연화는 안방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살림을 부수다니 관아에 고발하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인부들의 소란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석은 비열하게 웃으며 고발? 하하하. 관아 사또도 내 술친구라네.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하며 연화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인부들에게 손짓하며 저기 대청마루 밑이랑 천장도 뜯어봐. 혹시 그 속에 금붙이라도 숨겨놨을지 누가 아나?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 말에 인부 한 명이 쇠지렛대를 들고 대청마루 기둥을 쿵쿵 내리치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마다 집 전체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습니다. 그 순간 인부가 기둥을 내리치던 손을 멈칫하며 뒤로 주춤 물러섰는데 천장 위에서 굵직한 흙덩이가 후두둑하고 떨어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장 위에 있는 무언가가 화가 나서 발을 구르는 듯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인부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꼭 안에서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만석은 눈을 부라리며 무슨 헛소리들이야. 쥐새끼들이 돌아다니는 거겠지. 겁먹지 말고 어서 뜯어. 하고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점쟁이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의 말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킴이, 우리 집 업신이 노하셨구나. 그녀는 본능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천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마치 굵은 통나무가 구르는 듯한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쿠궁쿠궁. 집안의 모든 나무 기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문풍지가 저절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인부 중 한 명이 아이고, 이 집터가 세다더니 진짜 귀신이 있나 벼 하고 소리치며 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만석조차도 기이한 분위기에 눌려 헛기침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연화의 옆에 서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아궁이 불이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불이 붙질 않습니다. 이건 필시 업신이 노하셔서 기운을 누르고 계신 겁니다. 연화는 박씨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할멈,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해코지하실 리가 없어요. 이건 저 나쁜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것일 거예요. 하고 애써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손 역시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천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천장 속의 존재감은 더욱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만석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다. 그는 마당에 있던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고함을 질렀고 억지로 사다리를 대청마루 기둥 옆에 걸쳐놓았습니다. 인부들은 모두 뒤로 물러나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연화는 안 됩니다. 거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석은 씩씩거리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 문을 벌컥 열어젖히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집 밖의 대나무 숲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마당의 횃불이 일제히 꺼질 듯 흔들렸고 어디선가 날카로운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천장문이 살짝 열리자 그 틈 사이로 시퍼런 안광 같은 것이 번뜩이는 것을 만석이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으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내친 만석은 사색이 되어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저기 눈이 있어. 뱀 눈깔만 한 게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인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여 대문 쪽으로 달아날 태세를 취했고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연화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만석이 가리킨 천장 틈을 바라보았으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석은 바들바들 떨며 일어섰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한 듯 악에 바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들이 짜고 나를 놀라게 하려고 연극을 하는구나. 내 오늘은 물러가지만 내일은 땅꾼을 데려와서라도 저 천장 속의 괴물을 잡아내고 말 테다. 구렁이든 귀신이든 다 잡아 죽이고 이 집을 내 손에 넣고 말겠어. 그는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낼 생각도 못하고 허둥지둥 대문을 빠져나갔고 인부들도 그 뒤를 따라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 끝에 걸터 앉았는데 안방에서 최진사가 아가,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하고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빚 독촉이 아니라 집안의 운명과 관련된 거대한 사건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석이 내일 땅꾼을 데려오겠다는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집안의 지킴이를 잡아 죽인다면 이 집은 물론이고 가족의 안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 두려운 존재를 보고 짖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잠을 청할 수 없어 건넌방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는데 천장 위에서 다시금 스르르 척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방 한가운데로 이동하더니 연화의 머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천장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그 존재와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말을 걸었습니다. 지킴이시여, 당신이 정말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면 부디 저 어리석은 자들의 욕심으로부터 이 집을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소서. 그때 천장에서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연화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오래된 뱀의 허물 조각처럼 얇고 투명한 비늘 조각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조각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크게 일렁이며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화는 알 수 없는 기운에 휩싸여 스르르 눈이 감기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잠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녀를 꿈속으로 부르는 듯한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낡은 기와집은 마치 거대한 알을 품은 둥지처럼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깊은 잠에 빠져든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눈앞에는 자욱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렁이며 연화의 몸을 감쌌는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기묘한 기운이 그녀를 어딘가로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안개 속을 헤매며 걷고 또 걸었는데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푹신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된 이끼 낀 돌길을 걷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최진사 댁이었는데 지금의 낡고 허물어진 모습이 아니라 기와가 반짝이고 단청이 화려했던 수백 년 전의 전성기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으며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홀린 듯이 대문을 지나 앞마당으로 들어섰는데 마당 한가운데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눈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샛별처럼 맑고 형형했습니다. 연화는 그 노인이 이 집안의 조상 어른 중 한 분일 것이라 짐작하고 공손히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어디이며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노인은 연화의 절을 받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는데 그 움직임이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러웠습니다. 아가, 나는 이 집의 대들보를 베개 삼아 수백 년을 살아온 주인이다. 네가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그 정성이 갸륵하여 떠나기 전에 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려 너를 불렀다. 노인의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깊고 웅장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이 노인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던 업신, 즉 집안을 지키던 구렁이의 화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반가움과 슬픔이 교차하여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떠나시다니요. 저희가 부족하여 집안이 기울었으나 어르신께서 지켜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부디 저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노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낡은 기와지붕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이 집의 기운은 이미 다하였고 나 또한 이제는 낡은 허물을 벗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오히려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게 되느니라. 노인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천륜의 이치가 담겨 있어 연화는 더 이상 그를 붙잡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가, 네 지극한 효심과 남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내 발길을 무겁게 하는구나. 저 밖에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나를 해치고 이 터를 유린하려 하고 있으니 내 어찌 그냥 떠날 수 있겠느냐. 노인은 연화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는데 그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 흉악한 무리들이 땅꾼을 데리고 와서 내 몸을 찾으려 혈안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절대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따뜻한 시루떡 한 찜과 맑은 술 한 잔을 올려다오. 그것이면 족하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노인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뒤 내 몸이 머물던 건넌방 아랫목, 그 중에서도 가장 차가운 구들장 밑을 파보아라. 그곳에 내가 너희 가문을 위해 남겨둔 작은 씨앗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집을 고치고 논을 사서 다시금 덕을 베푸는 집안을 만들거라. 말을 마친 노인의 몸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하얀 연기로 변하여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다시 거대한 백사, 흰 구렁이의 형상으로 변하여 지붕 위를 한 바퀴 휘감고는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명심해라 며느리야. 두려움은 직시하면 사라지고 진심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노인의 마지막 당부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화는 어르신, 가지 마세요 하고 소리치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빛이 번쩍이며 꿈속의 풍경이 산산조각 나고 연화는 현실 세계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연화가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꿈속의 장면들이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실제로 겪은 일인 양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방바닥을 더듬어 보니 어젯밤 주웠던 비늘 조각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하얀 재 같은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단순한 객꿈이 아니라 조상신이 내려준 분명한 계시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만석일당이 헤집어 놓은 부엌은 엉망이었지만 연화는 묵묵히 쌀가루를 빻고 시루에 앉혔습니다. 행랑채 박씨 할머니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다가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뭘 하십니까? 어제 그 난리를 겪고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연화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멈, 오늘 귀한 손님이 떠나시는 날입니다. 가시는 길 배웅해 드리려고 떡을 찌고 있어요. 할멈도 어서 일어나서 술을 좀 데워주세요.
박씨 할머니는 연화의 뜬금없는 소리에 어리둥절했지만 연화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술병을 찾으러 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마을 입구에서부터 꽹과리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어제 공언한 대로 전문적인 땅꾼들과 왈패들을 이끌고 다시 최진사 댁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장대와 그물, 그리고 뱀을 잡을 때 쓰는 독한 유황 냄새가 나는 가루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만석은 대문 앞에 서서 이 안에 있는 구렁이를 싹 다 잡아내라. 껍질을 벗겨 술을 담글 테니 한 놈도 놓치지 마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땅꾼들은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걱정 마십시오. 이 근방 뱀씨를 말리는 건 저희가 전문입니다. 하며 대문을 발로 차서 열어젖혔습니다. 마당으로 난입한 그들의 몰골은 흉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땅꾼들은 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 두꺼운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뱀을 낚아채는 갈고리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탁해졌고 평화롭던 아침은 다시금 긴장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연화는 안방문을 굳게 닫아 시아버지가 보지 못하게 한 뒤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대청마루 한가운데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과 맑은 청주 한 병이 놓인 작은 소반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연화의 모습을 보고 흠칫 놀랐으나 이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허, 이게 무슨 구판이라도 버리려는 게냐? 뱀 귀신한테 제사라도 지내주는 거야? 아주 가관이구먼, 가관이야. 만석의 조롱에도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부정한 기운을 가진 자들은 물러가라. 이곳은 너희 같은 자들이 함부로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담겨 있어 만석과 땅꾼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땅꾼 우두머리가 침을 뱉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디서 계집이 주둥이를 놀려. 우린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뱀이 나오든 귀신이 나오든 잡아가면 그만이라고. 그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마루 끝을 콱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집 전체가 우웅 하고 울리더니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사방이 어두컴컴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장 위에서부터 들려오던 둔탁한 소리가 이제는 집안 전체를 휘감는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쿠르릉, 쾅! 마치 천둥이 집안에서 치는 듯한 소리에 땅꾼들은 기겁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석은 사색이 되어 이게 무슨 조화야? 지진이라도 난 건가? 하며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 천장의 널빤지가 쩍 하고 갈라지더니 그 틈 사이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몸통 굵기가 아름드리나무만 했고 비늘은 묵은 기와처럼 검푸른 빛을 띠며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보았던 백사의 모습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집을 지키며 온갖 풍파를 겪어낸 고목처럼 거칠고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구렁이는 젤리를 틀며 천천히 대들보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며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쏘아보았습니다. 땅꾼들은 으악, 이무기다, 이무기가 나타났다 하며 비명을 지르고는 들고 있던 연장을 모두 내팽개치고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뱀을 잡겠다던 그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기 위한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만석은 다리가 굳어 도망치지도 못하고 마당 한복판에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구렁이가 긴 혀를 날름거리며 그의 코앞까지 머리를 들이밀자 살려주시오. 내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않겠소. 하며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구렁이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잠시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려 마루에 앉아있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거대한 구렁이의 출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꿈속의 노인을 대하듯 공손한 눈빛으로 구렁이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괴물과의 대면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가족과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어 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구렁이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오셨습니까? 누추한 곳에서 저희 가문을 위해 오랜 세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가시는 길 편안하시고 나쁜 기억은 모두 털어버리고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연화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울림은 공포에 질려있던 마당의 공기를 따뜻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구렁이는 연화의 절을 받는 듯 잠시 머리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시루떡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이하게도 사납게 날뛰던 구렁이의 눈빛이 연화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구렁이는 떡 시루 주변을 한 바퀴 빙 돌더니 연화의 치맛자락을 스치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이 움직일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지만 연화는 피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석은 그 틈을 타 애구머니나 하고 비명을 지르며 네 발로 기어서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오직 연화와 구렁이 그리고 숨어서 지켜보는 박씨 할머니만이 남았습니다. 구렁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담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구렁이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렁이는 담장을 넘어 뒤편 대나무 숲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잘 있거라, 내 목까지 집을 잘 지켜다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구렁이가 사라진 숲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이 쏴 하고 울었고 그것은 구렁이가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인 듯 했습니다. 구렁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집안에는 묘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따스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꿈속 노인의 말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건넌방 아랫목, 가장 차가운 구들장 밑을 파보아라. 만석이 도망갔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돌아와 해코지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지켜주던 수호신마저 떠났으니 남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화는 급히 박씨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멈, 어서 매니와 삽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방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박씨 할머니는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연화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급히 연장을 챙겨왔습니다. 연화는 건넌방으로 들어가 돗자리를 걷어내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건넌방은 평소에도 불이 잘 들지 않아 냉골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색이 검고 차가운 구들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모미를 들어 그 구들장 틈새를 내리찍었습니다. 캉 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돌을 드러내자 그 아래에는 검은 흙이 드러났습니다. 연화와 박씨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을 퍼낼수록 꿈속의 계시가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 때 구기 끝에 툭 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연화는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헤집었습니다. 그러자 흙 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의 귀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무는 썩지 않도록 채칠이 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최진사 가문의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아씨, 이게 뭡니까? 정말 뭐가 묻혀 있었던 겁니까?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주변의 흙을 모두 걷어내고 힘겹게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팔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상자의 뚜껑은 녹슬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세월의 사가 돌멩이로 내리치자 쉽게 부서졌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어두운 방 안이 갑자기 환해질 정도로 눈부신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선대 조상들이 난리를 피해 숨겨두었던 금괴와 은병,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옥으로 만든 폐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기름종이로 겹겹이 싼 문서 뭉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마을 일대의 비옥한 논과 밭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몰락해가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이자 떠나간 지킴이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이고, 조상님, 업시님 하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연화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며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 것인가가 그녀에게 남겨진 새로운 과제였습니다. 만석은 도망쳤지만 소문은 곧 퍼질 것이고 더 많은 하이에나들이 몰려들지도 몰랐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문을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당당한 안주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었지만 이제 연화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연화와 박씨 할머니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보물 상자를 안방 깊숙한 곳, 시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장롱,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상자에서 나온 찬란한 빛이 방안을 휘감는 듯 했지만 연화는 이불을 겹겹이 덮어 그 빛을 차단하고 비밀을 봉인했습니다. 그녀는 이 재물이 단순히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조상의 뜻을 받들라는 엄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박씨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할멈, 오늘 본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만석이가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때가 될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어야 해요.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평생 모셔온 주인 댁의 부활을 위해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보물을 숨기고 난 뒤 연화는 옷매무새를 다시 단정히 하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구렁이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거대한 흔적들이 아침 햇살 아래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서린 어수선한 기운을 걷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쓰는 사각사각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밤새 공포에 떨었던 집안을 차분하게 진정시켰습니다. 연화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고 오직 가문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의만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던 만석은 마을 주막에 처박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술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최진사택에 집채만한 괴물이 산다. 그 집은 저주받았다. 당장 불을 질러버려야 한다. 라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워낙 광기에 차 있고 옷매무새가 엉망인데다 바지에는 오줌을 지린 자국이 선명하여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패거리를 다시 모아 이번에는 괴물을 퇴치하고 마을의 안녕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마을 청년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집에 숨겨둔 금덩이가 있다면 그걸로 보상하겠다며 탐욕스러운 미끼를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만석은 횃불과 몽둥이를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최진사댁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빚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요물을 잡겠다는 핑계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며느리. 그 안에 숨겨둔 괴물을 내놓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소. 만석의 고함 소리에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대문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빗장을 풀고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는데 그 당당한 기세에 오히려 문 밖의 사람들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화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만석을 노려보며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신성한 대낮에 횃불이라니요. 하고 꾸짖었습니다. 만석은 연화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애쓰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잔말 말고 비켜라. 내년이 구렁이와 한패가 되어 요술을 부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내 직접 들어가서 그 괴물의 씨를 말리고 집터를 정화해야겠다. 그는 건장한 청년들에게 눈짓을 하며 집 안으로 난입하려 했습니다. 그때 연화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만석의 발 앞에 던졌는데 철그렁하는 맑고 묵직한 금소금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흙투성이가 된 주머니였는데 터진 입구 사이로 은은한 빛을 내는 은병은으로 만든 몇 개가 굴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보물상자에서 꺼낸 것 중 극히 일부였지만 시골 마을에서는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큰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병에 꽂히자 연화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빚입니까? 남편이 빌려갔다는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가고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십시오. 만석은 눈이 휘둥그레져 바닥에 떨어진 은병을 주워들고 이빨로 깨물어 보았습니다. 분명한 진품은이었고 그 표면에는 오래된 관청의 인장이 찍혀 있어 위조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느냐?
다 망해가는 집구석에 이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어. 훔친 게 분명해. 만석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코웃음을 치며 대청마루에서 가져온 오래된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훔치다니요. 이것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아랫마을 논 5마지기. 원래 주인은 우리 최진사댁이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연화가 내민 문서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거기에는 토지의 소유권과 경계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관아의 붉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만석은 그 문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인 없는 땅인 줄 알고 슬그머니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 경작하고 있었는데 그 원문서가 바로 이 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야? 만석이가 남의 땅을 가로챈 거였어? 최진사댁이 망한 줄 알았더니 썩어도 준치라더니 조상님들이 남겨둔 게 있었구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빚을 갚은 연화에게 명분이 생긴 반면 남의 땅을 도둑질하고 멀쩡한 집에 불을 지르려 했던 만석은 파렴치 안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왔던 마을 청년들은 슬금슬금 몽둥이를 내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석 형님, 이거 얘기가 다른데요? 빚도 다 갚았다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소. 청년 하나가 불평을 터뜨리자 만석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만석은 이성을 잃고 이건 다 가짜야. 저 여자가 요물을 불러내서 헛것을 보게 하는 거야. 하며 연화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던 오래된 감나무에서 까마귀 떼가 까악 하고 요란하게 울며 날아올랐고 동시에 맑던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우르릉 하고 쳤습니다. 만석은 그 소리에 놀라 발을 헛디디며 뒤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가 밟은 것이 마당에 널려있던 새끼줄이었습니다. 뱀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던 만석의 눈에는 그 새끼줄이 마치 햄리를 튼 독사처럼 보였습니다. 으악! 뱀이다! 뱀이 나를 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다니며 허공에 대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던 마을의 최고령자인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촌장은 소란을 듣고 뒤늦게 도착했는데 상황을 짐작하고는 엄한 목소리로 만석을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만석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조상 대대로 덕을 쌓은 집안을 내 욕심으로 망치려 들다니 천벌을 받을 짓이다. 당장 그 더러운 돈을 챙겨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촌장의 호통과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 그리고 자신의 환각에 시달리던 만석은 결국 은병을 움켜쥐고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고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만석이 사라지자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긴장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박씨 할머니와 이웃 안악들의 부축을 받아 마루에 앉았습니다. 촌장 어른은 연화에게 다가와 세댁,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구먼. 자네가 이 집을 살렸어. 그 굳건한 마음씨에 업신도 감동하여 복을 내린 게야.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사정을 너무 몰랐네. 만석이 그놈 말만 듣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하게. 힘 닿는 대로 돕겠네. 연화는 그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진사댁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찾아낸 재물 중 일부를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구멍난 지붕의 기와를 교체하고 자풀이 무성하던 마당을 새로 다지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당한 품셈을 받고 신이 나서 일을 했고 집안 곳곳에서는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낡고 스산했던 흉가는 하루가 다르게 본래의 위엄있고 단정한 기와집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썩은 석가래가 새 나무로 교체될 때마다 집안에 묵혀있던 나쁜 기운도 함께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단순히 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끊겼던 이웃과의 정을 다시 잇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박씨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좋은 고기와 생선, 옙쌀을 넉넉히 사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안악들을 불러 모아 마당에 큰 솥을 걸고 잔치국수를 삶고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우환 때문에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고 고기 삶는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얻어먹으려 줄을 섰고 노인들은 툇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며 최진사 댁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잔칫날 저녁, 연화는 안방문을 활짝 열어 시아버지가 마루에서 이 풍경을 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최진사는 며칠 사이 몰라보게 혈색이 좋아진 얼굴로 지팡이를 짚고 나와 앉았습니다. 그는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번듯해진 집안을 둘러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가, 네가 해냈구나.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집안에 다시 꽃이 피었어.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연화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증손자까지 보셔야지요. 마을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며느리 연화의 지혜와 효심을 칭송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들어오니 집안이 일어서는 거야. 업신이 떠나면서 큰 선물을 주고 갔다더니 그 선물이 재물이 아니라 바로 저 며느리였구먼. 사람들의 덕담 속에 밤은 깊어갔고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따스하게 타올랐습니다. 연화는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면서도 틈틈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빛은 은은하게 기와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연화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구렁이가 사라졌던 대나무 숲 앞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작은 돌탑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킴이를 기리며 하나씩 쌓아 올린 정성의 표시였습니다. 연화는 그 돌탑 앞에 서서 합장을 했습니다. 비록 구렁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기운은 여전히 이 집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주신 기회 헛되이 쓰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안하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깨끗하게 정리된 안방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긴장 속에 살았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따뜻한 구들장의 온기가 등허리를 지지자 굳어있던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옆방에서는 시아버지가 편안하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고 행랑채에서는 박씨 할머니가 흥얼거리는 노랫가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집안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한양으로 떠난 남편이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베개 밑에 넣어둔 남편의 서신을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녀였지만 종이에서 느껴지는 남편의 손길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꿈속에 노인이 말했던 가문을 다시 일으키라는 계시는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으며 내일은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은 묵묵히 그녀를 품어주었고 그 밤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 어느덧 스산했던 가을바람과 매서운 겨울 추위가 지나가고 최진사 댁 담장 너머로 따스한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지극정성으로 보수한 기와지붕 위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아 반짝였고 마당 구석구석에 심어놓은 매화나무와 살구나무에서는 팝콘이 터지듯 꽃망울이 터져나와 집안 가득 향긋한 꽃내음을 채웠습니다. 흉가라고 불리며 사람들이 기피하던 그 음침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최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생기가 넘치고 아름다운 집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담벼락은 튼튼하게 보수되어 흙냄새가 향그러웠고 깨끗하게 닦인 장독대 항아리들은 윤기가 흐르며 햇빛을 반사해 마치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최진사 댁 앞을 지나며 달라진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집이 저렇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나. 며느리 정성이 지극하더니 집이 주인을 알아보고 다시 살아났어.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집을 바라보았고 연화가 우물가에 나오기라도 하면 서로 먼저 인사를 건네며 덕담을 주고받기에 바빴습니다. 연화는 갑자기 찾아온 풍요와 사람들의 관심에 우쭐할 법도 했지만 예전과 다름없이 검소한 무명옷을 입고
겸손한 태도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재물이란 물과 같아서 가두어두면 썩고 흘려보내야 맑아진다는 꿈속 노인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마을 입구의 버드나무 가지가 연두색 물결처럼 살랑거릴 때 한양으로 떠났던 남편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비뚤어지고 도포자락은 흙먼지에 절어 남루하기 짝이 없는 몰골이었지만 고향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만은 빠르고 급했습니다. 남편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멀리 보이는 자신의 집을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눈을 비볐습니다. 자신이 떠날 때만 해도 곧 무너질 듯 위태로웠던 집이 기억 속 어린 시절보다 더 번듯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혹시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낯익은 느티나무와 산새는 분명 자신의 고향이 맞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박씨 할머니가 대문 밖에서 서성이는 그림자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가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서방님이 오셨어요. 아씨, 서방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외침은 고요하던 집안을 단번에 깨웠고 안방에서 바느질하던 연화는 버선발로 마루를 뛰어내려와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꿈에도 그리던 남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연화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폐쑥해진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인, 내 너무 늦었소. 고생 많았지. 이 못난 사람을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소. 연화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꼈고 남편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그간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나는 땀 냄새와 흙 냄새조차 연화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향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 기다리던 최진사는 아들을 보자마자 지팡이를 던지고 일어나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비야, 살아서 돌아왔구나. 내 죽기 전에 너를 못 보는 줄 알았다. 부자간의 상봉은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이를 지켜보던 박씨 할머니와 이웃 안악들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생각보다 정정하신 모습에 놀라며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지극정성 덕분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연화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연화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목욕물을 데우고 정성껏 지은 맵쌀밥과 고깃국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며 쑥스러운 듯 고백했습니다. 사실 한양 가서 장사를 해보려 했으나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었소. 면목이 없어 돌아오지 못하려다 부인과 아버님 생각에 염치불고하고 왔는데 집안이 이리 번창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소. 그의 말에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괜찮다,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는 법. 네 처가 집안을 다시 세웠으니 너는 이제 처에게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 게다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남편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 구렁이의 승천과 꿈속의 계시, 그리고 발견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믿기 힘든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도 아내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구려. 조상님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려. 아니, 부인의 그 갸륵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요. 내 앞으로는 딴 생각 말고 글 읽고 농사 지으며 부인 말 잘 듣고 살리다. 남편의 진심 어린 맹세에 연화는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풀리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진사 댁은 본격적으로 가문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연화와 남편은 보물 상자에서 나온 문서들을 정리하여 예전에 헐값에 팔아 넘겼거나 억울하게 빼앗겼던 논과 밭을 하나씩 되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을 늘리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작인들에게 받는 도지 소작료를 다른 지주들의 절반으로 낮추어주고 흉년이 들면 곱간을 열어 구휼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집이 다시 일어선 것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조상의 은덕 때문이니 그 복을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연화가 남편에게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가훈이 되었습니다. 최진 사댁이 덕을 베푼다는 소문이 퍼지자 인근 마을에서도 소작을 짓고 싶어하는 농부들이 줄을 섰고 집안에는 일손을 돕겠다는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거렸습니다. 한때 만석이 탐내던 그 명당의 기운은 탐욕이 아닌 나눔으로 인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 밤중에 몰래 짐을 싸서 어디론가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찾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최진사댁을 보며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몇 번의 해가 바뀌었습니다. 최진사댁 사랑채에서는 다시금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는데 이번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연화가 낳은 어린 아들의 목소리까지 더해져 더욱 우렁찼습니다. 최진사는 손자의 재롱을 보며 하루하루 젊어지는 듯했고 남편은 과거 공부보다는 집안일과 마을 대소사를 챙기며 존경받는 유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화는 안주인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하면서도 틈만 나면 장독대에 올라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이제 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다고 전하는 기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고요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고 기와지붕 위에는 두툼한 소미불 같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최진사댁 안방 아랫목은 군부를 넉넉히 지펴 절절 끓을 듯 따뜻했고 문풍지 너머로는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겨울의 매서움을 알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마치 딴 세상처럼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녁상을 물리고 둥그렇게 둘러앉아 화로에 밤과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타닥 톡 하며 밤 껍질이 터지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진사가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까서 손자에게 건네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밖은 엄동설한인데 방 안은 봄날이로구나. 이 모든 평화가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지. 시아버지의 칭찬에 연화는 화로의 불씨를 정리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버님도 참. 서방님이 든든하게 바깥일을 챙겨주시고 아버님이 중심을 잡아주시니 그런 것이지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슬그머니 잡으며 부인 손이 참 따뜻하오. 고생만 시킨 손인데 이제는 내가 호강만 시켜주겠소. 하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달콤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가 할아버지 무릎을 베고 새근새근 잠이 들자 연화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은 은은한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며 뒤뜰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쌓아 올린 돌탑이 눈을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돌탑 앞에 서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마치 구렁이의 눈빛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키미님, 보고 계시지요? 저희 가족,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겨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편안하시고 가끔은 꿈속에라도 찾아와 주세요. 연화의 독백은 눈송이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악 사악 하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것은 슬픈 울음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고 대견하다고 칭찬해주는 부드러운 속삭임 같았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겨울밤의 정취와 옛 추억을 음미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오니 훈훈한 온기가 차가워진 볼을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이불에 눕히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이미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심지를 조금 낮추어 방안을 은은하게 만들고 가족들 곁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구들장이 등허리를 지져주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며 기분 좋은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고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나오는 흉가도 몰락해가는 양반집도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지켜낸 보금자리이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품어주는 넉넉한 안식처였습니다. 낡은 대들보 위를 기어다니던 구렁이는 떠났지만
그 대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인심이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하얀 노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덮어버리려는 듯 눈은 밤새도록 조용히 내릴 것입니다. 오늘 밤 최진사댁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바람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창문을 두드리는 이 밤,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연화의 가족처럼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으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최진사 댁에 찾아온 평화가 영원할 것 같았던 세월이 10년하고도 5년이 더 흐른 뒤 그 마을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해는 유독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는데 겨우 니쌓였던 눈이 녹아 흐르던 개울물은 봄이 지나기도 전에 바닥을 드러냈고 모내기를 해야 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농부들의 가슴을 시커멓게 태웠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기만 하여 원망스러웠고 내리쬐는 태양은 대지의 모든 물기를 빨아들일 듯이 이글거리며 마을 전체를 뜨거운 가마솥처럼 달구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댁의 기와지붕도 뜨거운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연화가 애지중지 가꾸던 마당의 꽃나무들도 잎이 누렇게 타들어가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5년 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며느리 연화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집안의 큰어른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녀의 아들 창희는 어느새 훤칠하고 총명한 15살 소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창희는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곱고 아버지의 듬직함을 물려받아 마을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했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말라가는 우물을 들여다보며 이 재난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며 서책을 뒤적이거나 마을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다녔습니다. 마을의 우물들이 하나둘씩 말라가자 인심도 덩달아 메말라가기 시작했는데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 이웃끼리 고성이 오가고 멱살잡이를 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오직 최진사 댁 마당에 있는 깊은 우물만이 아직 물이 마르지 않고 찰랑거리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최진사 댁 대문 앞에 줄을 서서 물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연화와 남편은 물은 주인이 따로 없는 법이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게 하며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지만 가뭄이 길어지자 그 깊던 우물물조차 바닥이 보일 정도로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과 식솔들은 마님, 이러다 우리 식구들 마실 물조차 없어지겠습니다. 이제 대문을 닫고 물을 아껴야 합니다. 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습니다. 연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식솔들의 말처럼 무작정 퍼주다가는 집안 식구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목라 죽어가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조상님과 업신이 가르쳐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뒤척이다가 15년 전 꿈속에서 만났던 하얀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어르신,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지만 꿈속에는 아무런 계시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타들어가는 대지의 열기만이 방문 틈으로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인 최 서방 또한 마을의 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산 너머 다른 마을까지 가서 물길을 알아보고 다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인이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어머니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칠 전부터 옛 문헌과 지리지들을 찾아보았는데 우리 마을 뒷산 대나무 숲 쪽에 옛날부터 용샘이라고 불리던 숨겨진 수원지가 있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창인의 말에 연화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대나무 숲은 바로 15년 전 집을 떠나던 구렁이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무릎을 치며 그래, 그곳이다. 업신께서 가시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훗날을 대비할 길을 알려주신 것일지도 모른다. 하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와 창인 그리고 최서방은 날이 밝자마자 근위와 삽을 챙겨 들고
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마을 사람들이 쌓아 올린 돌탑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주변은 가뭄으로 인해 대나무 잎이 누렇게 변해 스산한 바람 소리만을 내고 있었습니다. 창희는 오래된 지리지를 펼쳐들고 지형을 살피며 산세의 흐름을 볼 때 이 돌탑 아래쪽으로 물길이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곳을 파보면 물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최서방은 아들의 말을 믿고 하인들을 불러 모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고 물 한 모금이 간절했던 마을 청년들과 장정들이 하나둘씩 도예미를 들고 대나무 숲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최진사댁 도련님이 물길을 찾았대. 그 자리가 옛날에 구렁이가 사라진 곳이라며 영험한 곳이니 분명 물이 나올 거야.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땅 파기에 동참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물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쳤고 영차 영차 하는 구령 소리가 메마른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땅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 곡괭이가 튕겨나가기 일쑤였고 몇 시간을 파도 나오는 것은 마른 흙과 바위 덩어리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사람들은 지쳐서 하나둘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헛고생인 가벼. 이 메마른 산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겠어. 도련님이 책만 보고 헛다리 짚은 거 아뇨? 실망 섞인 탄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듯 했습니다. 창희는 입술을 깨물며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다시 곡괭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저 바위 아래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파봅시다. 연화는 지친 마을 사람들에게 시원한 오미자차와 주먹밥을 나누어주며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을 지켜준 업신이 사라진 곳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내 아들의 말을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연화의 간곡한 호소와 평소 그녀가 쌓아온 덕망 덕분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창인이 지목한 커다란 바위 주변을 집중적으로 파들어갔습니다. 바위는 꿈적도 하지 않을 것처럼 거대하고 육중했지만 수십 명의 장정들이 달려들어 밧줄을 걸고 지렛대를 이용하여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가 옆으로 밀려나자 그 아래에서 검고 축축한 흙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흙이 젖어 있다. 습기가 느껴져.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젖은 흙을 미친 듯이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인이 마지막으로 그 일을 높이 들어 흙바닥을 내리찍는 순간 푸슈슈 하는 소리와 함께 땅속 깊은 곳에서 맑고 차가운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라 산 깊은 곳에 숨어있던 거대한 안반 수맥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만세. 최진사댁 만세. 도련님 만세.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솟구쳐 오르는 물줄기에 얼굴을 들이밀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달디단 생명수였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웅덩이를 이루고 다시 넘쳐흘러 대나무 숲을 적시고 마을 아래로 흘러내려갔습니다. 메말랐던 개울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죽은 듯했던 풀들이 생기를 되찾고 논바닥에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에서도 마치 축하라도 하듯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빗물과 샘물이 뒤섞인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축복이었고 인간의 정성과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연화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대나무 숲을 향해 합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또 한 번 저희를 살려주셨군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대나무 숲이 쏴아 하고 크게 흔들렸는데 마치 거대한 용이 하늘로 승천하며 기뻐하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아들 창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네가 해냈다. 네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사댁 뒤편 대나무 숲에서 발견된 샘물은 마르지 않는 샘, 즉 용천수 캔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풍년이 들자 마을 사람들은
그 샘물 옆에 작은 사당을 짓고 매년 최진사 댁의 업신과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 때 발견된 그 물길을 따라 마을 전체의 수로를 정비하여 다시는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인의 지혜와 연화의 덕행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의로운 가문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연화와 최서방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창인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고향을 떠났지만 연화는 여전히 그 낡고도 아름다운 기와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집안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습관처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이자 떠나간 인연들과의 추억이 서린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며느리가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창인이 읍내에서 얻어온 며느리는 젊은 시절의 연화처럼 마음씨가 곱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적선지가 피유여간 지산지자 삐요유칭이라.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는 뜻이지요. 며느리의 낭낭한 목소리에 연화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우리 집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느냐. 너도 나중에 이 집을 물려받게 되면 재물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연화는 잠시 눈을 감고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젊은 날, 천장에서 들려오던 구렁이 소리에 공포에 떨던 밤, 그리고 꿈속에서 만났던 하얀 노인의 따뜻한 눈빛, 땅속에서 쏟아져 나오던 눈부신 보물들과 시원한 샘물줄기,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토끼 같은 손자들이 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지킴이님, 이제 저도 갈 때가 머지않은 듯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뵙게 되면 따뜻한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아주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고 말끔하게 고쳐진 기와집 마당에는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연화에게 손짓하며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노인을 향해 걸어갔고 두 사람의 모습은 따스한 봄 햇살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연화는 잠든 듯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연화가 떠난 뒤에도 최진사 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창인과 며느리, 그리고 그 후손들은 대대로 집안의 가훈을 지키며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진사 댁을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이 바로 구렁이가 지켜준 집이야.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집이지. 하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낡은 기와집은 수십 번의 보수를 거치며 모습은 조금씩 변했지만 그 터에 서린 따뜻한 기운과 나눔의 정신만은 변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대나무 숲 사이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용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대나무 숲이 쏴 하고 울리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연화와 구렁이가 후손들을 지켜보며 나누는 정겨운 담소 소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긴긴 밤,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집이 최진사댁처럼 따뜻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를 기원하며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로 끝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이불을 목까지 덮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창밖의 바람 소리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도 모두 당신을 지켜주는 자장가입니다.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꿈 없는 맑은 휴식 속으로 천천히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